2025년 12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국내 가정용 위성 통신 상품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월 87,000원, 데이터 무제한. 하지만 속도는 135Mbps. 이게 뭔가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1GBps가 넘는 시대에 이 서비스가 과연 먹힐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가진 나라에서 위성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링크가 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입니다. 기존 위성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기존 위성들은 지구에서 36,000km 떨어진 정지 궤도에 있었습니다. 너무 높아서 신호가 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도 느렸죠. 하지만 스타링크는 지구에서 550km 정도의 저궤도에 수천 개 소형 위성을 띄웁니다. 월 87,000원에 가정용 요금제는 다운로드 135Mbps, 업로드 40Mbps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비 설치에 약 55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들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국 상황을 볼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통신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1년 12월 대한민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은 100.6%로 OECD 34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측정 방식의 차이지 실제 인프라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1025.52Mbps, 업로드 90.12Mbps입니다. 스타링크의 135Mbps와 비교해 보세요.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가정용 인터넷 요금은 월 3만에서 4만 원 선입니다. 스타링크보다 싸고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면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완전히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스타링크는 가정용 시장을 노리지 않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한국은 지상망이 워낙 촘촘해 위성망의 장점이 크게 드러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디를 가도 5G가 터지는 나라에서 위성 인터넷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어떨까요? 연안어선부터 대형 상선까지 광범위한 통신 수요가 존재합니다. 현재 해상 통신망은 3G 수준이고 비용도 비쌉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몇 달씩 일합니다. 그런데 영상통화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꿈도 못 꿉니다. 스타링크 도입 시 유튜브 등 컨텐츠 이용이 가능해져 젊은 선원 유입 및 복지 향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스타링크의 진짜 시장은 B2B, 즉 기업 대상 서비스입니다. SK텔링크와 KT셋이 공인 리셀러 역할을 하며 해양 선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특수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쓰일까요? 첫째, 해상 통신입니다. 어선, 상선, 크루즈, 해양 플랫폼, 이 모든 곳에서 안정적인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원격 장비 진단, 실시간 항해 데이터 송신, 선원 복지 향상 모두 가능해집니다. 둘째, 항공통신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이 스타링크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산간 오지와 도서 지역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지만 산골이나 섬에는 여전히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신주를 받고 케이블을 깔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위성 안테나 하나면 해결됩니다. 넷째, 재난 대응입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지상통신망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링크는 백업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만 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인 원웹도 KT셋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웹은 현재 618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스타링크는 5,000개가 넘습니다. 숫자로는 스타링크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원웹은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개인 고객보다는 기업과 정부 고객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아직 본격 가동은 안 했지만 아마존이라는 거대 자본이 뒤에 있으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6G와 저궤도 위성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개통은 상용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맞물리는 이중 트랙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저궤도 위성 연구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 2기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타링크의 5,000개와 비교하면 초라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죠. 6G 시대에는 위성통신이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기존 지상기 이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모두 위성통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성공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가정용 시장에서는 실패할 겁니다.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초기 장비비도 55만 원이나 됩니다. 누가 쓸까요? 일부 얼리 어댑터나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만 쓸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B2B 시장에서는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해상통신만 봐도 시장이 엄청납니다. 어선, 상선, 해양 플랫폼, 크루즈선 모두 잠재 고객입니다. 항공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노선을 매일 수십 편씩 나는 저가 항공사들. 이들이 스타링크를 도입하면 승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과 백원망 시장도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큰 고객이 될 겁니다. 국가 안전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라는 변수입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군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만약 한미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스타링크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사들입니다. 원웹, 아마존 카이퍼, 이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스타링크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자체 기술 개발입니다. 2030년까지 한국도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넷째, 규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위성통신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주파수 문제, 보안 문제, 개인정보 문제 모두 변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성공할까요? 가정용 시장에서는 실패하거나 매우 작은 시장만 차지할 겁니다. 한국의 지상통신망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2B 시장, 특히 해상, 항공,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성공할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스타링크가 확실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제한적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광대한 나라에서만큼의 대박은 아니지만 틈새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G 시대가 오면 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성통신이 지상통신의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스타링크의 진짜 가치가 드러날 겁니다. 2025년 12월 4일 스타링크 한국 상륙일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지켜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